자, 지금부터 이제 집합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제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면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보니까 집합과 원소에 대한 개념을 잡아놓으래요. 그지? 그럼 집합의 정의는 뭐냐?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의 모임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렇게 적으세요.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의 모임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집합의 예. 만약에 10 이하의 소수들의 모임이다. 그럼 우리는 걔를 어떻게 구성하면 돼? 2, 3, 5, 7을 묶어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묶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기호를 씁니다. 양쪽에 중간 괄호를 열고 닫아서 그 대상들을 하나로 묶어놓는 이거를 집합 기호라고 얘기해.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뭘로 표현한다? 중괄호로 양쪽을 막아서 표현한다. 알겠죠? 얘가 예제 1번. 2번. 우리 반에 키가 158cm 이상, 165cm 이하인 학생들의 모임. 그럼 기준이 명확하죠?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갑돌이, 그 다음에 병순이 뭐 이런 식으로 두 명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잘생긴 아이돌 모임. 그러면 얘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있죠? 네. 누구 있어요? 뭐 차은우?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불러봐 빨리. 범준이? 범규? 네. 그 다음에 또 휴니카이. 원빈, 휴닝카이, 기타 등등. 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생긴 아이돌이라는 거는 집합일까요? 아니죠. 왜 잘생겼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 기준 갖고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한 대상들의 모임 이런 걸 집합이라고 한다. 보통 집합의 이름은요. 알파벳 대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알파벳 대문자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집합 A, 집합 B, 집합 C 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괄호 안에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나타내면 돼요. 그럼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갈 그 대상들, 이 각각의 대상을 뭐라고 하냐?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 옆에다가 쓸까요? 집합을 구성하는 성분. 개개의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0 이하의 소수의 모임인 2, 3, 5, 7이었다라고 하면 그중에 원소인 2가 집합 A의 원소예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2가 집합 A의 원소예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원소, 성분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알파벳 이자의 대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생겼죠? 이거를 변형해서 수학 기호를 이런 식으로 둥글려서 삼지창처럼 만듭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저 엘리먼트의 이자를 가져가서 2가 집합 A의 원소예요라고 할 때 그 2가 속해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삼지창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 원소, 이 집합 안에 2, 3, 5, 7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에 대해서 9는 집합 A의 원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9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9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왜요? A하고 같다요. 땡땡. 같다. 애둥이하고 예, 이퀄이요, 이퀄. 그렇군요. 예, A는 집합 A란 이름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고요. 예, 김도 같다요. 땡땡이요. 땡땡. 네, 집합 기호를 이렇게 중간 가로로 묶어서 그 안쪽에다가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나열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나열된 대상 각각을 뭐라고 하고요? 원소라고 하고. 그래서 원소이다 아니다를 나타내는 기호로 지금 이런 새로운 애를 엘리먼트 기호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다음 이제 집합의 표현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조건 제시법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집합 A가 2, 3, 5, 7이었는데 걔가 뭐였어요? 10 이하의 소수들의 모임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집합을 저 위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A라고 하는 녀석을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소수의 모임이다라고 하고 그거를 집합 안에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냐 하면은 요노 얘를 바라고 읽어요. 바의 왼쪽에 뭐가 오냐면은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형태. 뭐라고요? 원소의 형태가 X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X는 무엇을 만족해야 된다? 바의 오른쪽 뒤에는 그 원소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나옵니다.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x들의 이건 이제 읽어줄 때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집합 A는 x들의 모임인데 그 x는 10 이하의 소수다. 이해됩니까?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집합에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 제시법. 그럼 방금 했던 녀석의 저 대상을 일일이 나열해서 쓰는 거. 아까 처음에 맛을 봤죠? 원소들을 쭉 나열하는 거. 그거를 원소 나열법. 그러면 2, 3, 5, 7 개개의 원소들을 다 나열해버리면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거. 그럼 지금 이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주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눈에 보기 좋게 나타낸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율을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A를 그 안에 있는 짝수들의 모임 2, 4, 6, 8, 10 B를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수수의 모임 2, 3, 5, 7 이렇게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는 포함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녀석을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면 포함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A집합이고 B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에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가 2가 있고요. A에만 들어있는 애가 4, 6, 8, 10이 들어있고요. B에만 들어있는 애가 3하고 5하고 7이 들어있네. 그 다음에 A하고 B에 모두 들어있지 않은 녀석이 뭐 남았어요? 1하고 9, 두 개가 남았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라는 제목이 나왔네요. 유한집합은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딱 셀 수 있을 만큼 딱 유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 유한계인 집합이다. 자, 예를 들면은 A라는 집합이 X바 X는 20 이하의 홀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 얘는 무한계 있어요? 유한계 있어요? 유한계 있죠. 이렇게 유한집합.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 원소의 개수. 무한히 많은 집합.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집합이 X바 X는 자연수. 자연수 유한계예요? 무한계예요? 무한계이죠. 그래서 이런 집합이 바로 무한집합이다. 공집합. 이 공자가 빌공자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0개인 집합, 즉 원소가 없는 집합을 뜻해요. 원소가 없는 집합. 걔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중간 괄호를 열고 닫은 사이 아무것도 안 써버리고 이렇게 붙여서 쓰면 얘가 공집합이고요. 또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읽을 때 얘를 읽어보세요. phi. 예, F 발음입니다. phi. 예. 우리가 보통 원주율 얘는요. 파이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ph 발음은 누구랑 똑같아요? F 발음. 그래서 저 기호를 우리는 phi라고 하고 공집합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는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위에 우리가 예로 들었던 20 이하의 홀수 1, 3, 5, 7, 9, 11, 13, 15, 17, 19 이렇게 나열하면 원소 나열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기호가 있는데 걔가 NA라고 합니다. A 집합의 N 원소의 개수를 뜻해요. 우리가 이거 경우의 수에서 뭐라고 읽었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읽었었죠. 집합에서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읽습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적용하면 NA는 10개가 되는 거죠. 1부터 20 사이에 있는 홀수들을 쭉 나열했으니까 10개.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B가 공집합 파이였다. 그러면 NB는 뭐냐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없으니까 얼마요? 0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왔니 얘들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다음에 부분집합 얘기가 나오는데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이거는 부분집합 얘기는 아니고요. 앞서서 우리가 원소 엘리먼트라고 해서 삼지창 보여줬죠? 예, 그 녀석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는 원소면 이렇게, 원소가 아니면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A는요, 1, 2, 3이다 라고 하면 아까처럼 3은 A집합의 원소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4는 A집합의 원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은 원래 이렇게 꺾은 V자를 옆으로 누워놓은 좀 눕혀놓은 이런 게 부등식이었잖아요. 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얘를 둥글게 이렇게 이지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A가 B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다. 다른 말로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일부분이다라는 얘기죠. 두 가지가 같은 얘기. 그럼 선생님 A가 B에 포함된다는 개념에는요. A와 B가 같을 때도 포함되는 걸로 칩니까? 아이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 요 얘기 A가 B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선생님이 1번, 2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밑으로 가지고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고 이 얘기 안에는 A가 B랑 같은 것까지 포함된다. 3번 A가 B랑 같다. 일 때도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B는 B가 A에 포함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서 다 쓰는 게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A가 B랑 같을 때도 A가 B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A가 B에 포함이 안 되면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요? A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포함이 안 된다는 마찬가지로 사선을 그어서 나타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부분 집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애가 1, 2, 1, 그 다음에 1, 2, 뭐 이렇게 해서 다 치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막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 먼저 1번. 1은 A 집합의 원소다. 맞아요? 2번. 이렇게 생긴 녀석은 A 집합의 원소다. 맞아요? 그렇죠. 이런 애가 여기 있으니까. 3번. 이렇게 생긴 녀석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원소들 중에 일부분만 뜯어다가 집합 기호로 묶어놓은 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저것도 A의 부분 집합이 맞아요. 그러면 4번. 1하고 1. 이렇게 묶어놓고 얘는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 1이라는 원소하고 또 집합 1이라는 얘가 다 원소였으니까 그 원소 일부분이 원소를 뜯어다가 집합 기호로 밖에 묶었다는 얘기는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맞는 거예요. 5번. 1하고 2가 이렇게 있고 얘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얘를 선생님이 A 집합의 원소다. 이러면요? 맞아요? 얘는 틀렸죠. 1, 2라는 애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밖에다가 다시 집합 기호를 또 했다는 얘기는 얘도 부분 집합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거짓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똑같은 애를 물어본다면 그쵸? 얘를 1 그리고 2 이렇게 잘안 써지 1, 2 이렇게 했으면 얘는 뭐라고 해야지 맞아?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야 맞는 거고 만약에 뜯어서 1, 2 얘만 물어봤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부분 집합도 맞고 1, 2 얘는 A의 원소도 맞는 거죠. 얘는 전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1, 2라는 애가 원소로 들어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1하고 2만 뜯어다가 이렇게 얘를 집합기호로 바꾸면 얘는 부분 집합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끔 막 만들어 놓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애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의 의미는 자, 세 가지로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고 있는 거 맞고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고요. 심지어는 A가 B랑 같을 때도 포함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이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수학적인 정의는 뭘까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은 해봤는데 해석. 이거의 수학적인 정의도 살펴봅시다. 얘는요. A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A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그 X가 B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으면 X가 B집합의 원소이면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하고요.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읍시다. 별표.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뭘 만족해야 되느냐? A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X가 B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A는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일반적인 해석하고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하고 두 가지 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꿀팁으로 들어가서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아까 그랬어요. A라는 애가 1, 2, 3이면 A는 A의 부분집합이 맞죠. 왜? 바로 위에 있는 수학적 정의를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자 말이야. 1, 2, 3이라는 A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시 옆에 있는 대상 1, 2, 3의 원소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항상 참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꿀팁입니다. 앞으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집합을 주고서 이 녀석의 모든 부분집합을 나열하라라고 했을 때 공집합을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빠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빠뜨리지 말라고 여기다 특별히 써놨으니까 별표해 놓으시고요. 부분집합을 나열할 때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집합에서의 3단 논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결국 제일 작았던 집합이 제일 큰 집합에 포함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 살펴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먼저 A라는 집합이 B집합에 포함됐는데 B집합은 다시 누구에 포함되니까? C집합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제일 작았던 A집합은 C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를 집합의 상등, 서로상 같을 등에서 상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일치할 때 두 집합을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두 집합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가 모두 일치할 때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한가. 를 집합의 상등.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A라는 집합이 2x 더하기 y 3 이렇게 하나 나오고 B라는 집합은 x-y 3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1 이렇게 나타칩시다. 그러면 이게 같으려면 어때야 같아질까요? x 더하기 y는 1이고 x-y는 2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1, 이게 a랑 b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x-y는 2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x가 y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식으로 x, y를 찾을 수 있어요. 연립해보면 더하면 2x가 얼마니까? 3이니까 x는 2분의 4. 그러면 y는 자동으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x가 y 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간단하게는 나올 수도 있구나.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얘가 같아집니다. 다음,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뭐냐? 진부분집합은 자신의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의 밑에 이제 개수를 구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녀석이 원소가 A 한 개밖에 없었어요. 이 녀석 부분집합을 나열해봐라라고 하면 일단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원소 한 개짜리는 자기 자신. 해서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만약에 B라는 집합이 A하고 B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면 부분집합을 다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은 A라는 애, B라는 애가 있고요. 원소 두 개짜리는 A, B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쭉 나열해보니까 부분집합 몇 개였어요? 4개였었죠. 자, C라는 집합은 A, B, C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이것도 부분집합을 나열해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집합이 있고 원소 하나짜리가 A라는 부분집합, B라는 부분집합, C라는 부분집합, 원소 두 개짜리가 A, B라는 애, A, C라는 애, B, C라는 애가 있고 원소 세 개짜리 부분집합 A, B, C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개수를 세보니까 몇 개 나와요? 8개가 나와요. 8개. 네. 그럼 여기까지 해보니까 선생님 저 규칙을 알겠는데요. 자, 여기 두 개는 2의 1제곱계, 네 개는 2의 제곱계, 8개는 2의 세제곱계로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봐봐요. 지수에 들어있는 2의 1제곱계 1, 너 뭐랑 같니? 했더니 원소의 개수. 여기 지수에 있는 2의 2제곱계 원소의 개수 2개. 지수에 있는 2의 세제곱계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 와, 따라서 내가 어떤 집합 X가 A, B, C 쭉쭉쭉 N까지 원소가 N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추론해보면 2의 N제곱계의 부분집합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이해했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제곱계다라는 거죠. 그럼 저 문자가 아니면 문자 개수가 여기서 N이라고 썼으니까 이 개수도 내가 지금 N개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문자가 N이 아니라 N개가 있더라. 헷갈리면 여기다 선생님 점점점에서 마지막을 그냥 뭔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뭐 별 이렇게 놓고 전체가 N개다라고 하면 2의 N제곱.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원소의 개수가 N개였습니다. 2의 N제곱계의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빼주면 되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가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다. 이해했어요?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소단원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